안녕하세요. 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시는 저희 발제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시민건강연구소 최용조라고 합니다. 저희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은 크게는 지금 집단 면역 형성 뒤에도 남게 될 차별과 인권활동가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번 이제 포럼이 사실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여러 세션들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맥락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8일 오늘 날짜 현재 지금 1차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한 77.6% 정도라고 하고요. 접종 완료율, 2차 또는 1회 접종인 경우에는 완료가 포함했을 때 56.9% 정도입니다. 정말 이제 머지않아서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 달성의 지표였던 70% 또는 80%의 상황이 도래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신규 환자가 한 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 사례의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사실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숫자를 100에서 뺀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차별, 배제, 그리고 기존의 권력 구조 위에서 이 대응 체계들이 작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차별에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버거웠던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인권 활동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어야 하는지의 고민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한국어, 문자, 수어 동시에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줌 등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광주 근육장애인협회 장익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광주 근육장애인협회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익선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그리고 장애인의 삶이라고 붙여봤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유일한 대책인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과연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연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보다 속도 있게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대혼란을 가지고 왔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기존에 겪고 있던 사회적 차별들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감염병 정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이 선언되었는데요. 장애인을 고려한 감염병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장애인의 삶을 조명하고 대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 경험은 사실 처음이 아니죠. 사스로 시작된 감염병 재난 경험은 2002년 11월 이제 사스가 발병을 하였고요. 전 세계 8,247명 확진이 되었고 775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장애인이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조차 없었고 수어 통역이나 자막까지도 미제공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 이후에 메르스가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에 도래했는데 이때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살펴보았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는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계와 함께, 장애인 단체와 함께. 네, 다음. 이 소송 내용을 보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소송은 미뤄지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중재안을 법원이 매뉴얼을 만들라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재난 경험에도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로나19 장애인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2020년 6월까지도 정부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2020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먼저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제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착용하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협회 활동이라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외부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있지만 또 몸이 약해서 후유증이 걱정돼서 또 백신 맞는 것조차 아직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활동지원사 외에는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삶은 이처럼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인 상태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병원 및 응급실 이용했던 제 경험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제가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몸살하고 심한 두통이 있어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이제 보급요원이 오셔가지고 이게 체온을 체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발열이 없었는데 이게 발열이 생기니까 응급실에 이제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이분을 격리를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응급실 도착 후에 저와 활동지원사를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신명 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공간은 아주 추웠습니다. 담요 한 장 없었고 의료인들은 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옮기는 가운데 호흡기 호스가 빠질까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앞쪽에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두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서울에서 저와 같은 근육장애인이 부모와 격리돼가지고 혼자 4시간을 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된다는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간호사와 2시간의 사투 끝에 활동지원사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여기에서 또 느꼈던 것은 의료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좀 화풀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의료인들이 다 고생을 하니까 그냥 다 웃어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입장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지금 떠올려 보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남들은 별일 아닌 감기 몸살 때문에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처럼 코로나는 자가격리나 확진 시에도 문제가 되지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장벽들이 더 심화되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이에요, 앞장.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대책은 자가격리나 확진 시 외에도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네, 이동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장애인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신장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탑승 차량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와상장애인은 구급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와상장애인은 구급차를 이용하라는데 휠체어는 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이송을 안 해주니까 참 난감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탑승하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생활지원센터로 이동을 할 때에도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네, 정부 접근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기에는 소아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미비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수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 관련 인쇄물에도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항상 음성 변환 코드를 또 삽입하고 있습니다. 어깨 좀 돌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시각, 청각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신 예약 사이트에도 음성 안내 지원이 안 돼서 꼭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로 뒤늦게 정부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배치했지만 아직까지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선별진료소 등의 의사가 다 수어 통역사가 다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겠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어 통역 같은 경우에도 표정이 가장 중요한데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이 또 보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권 측면에서도 온라인 수업이나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은 음성 또는 자막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을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출석 및 과제 제출 또한 대학교 웹사이트의 접근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깨 더 돌려주세요. 또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데요. 백신 예약병원에 가서 보니까 지쳐 하신 분이 이제 가보니까 승강기가 없는 2층인 경우가 있었고요. 또 생활치료센터에도 편의시설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물론 생활치료센터 대부분이 편의시설이 없긴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예약 관련 발생 현황이나 학교 등 웹사이트에 기본적인 접근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생활치료센터나 백신 접종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별 진료소나 병원에서 문자 및 수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공백 없는 돌봄 방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가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24시간 활동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 사례를 살펴보면 확진 시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됩니다. 2020년 근육장애인 정 씨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요. 활동지원사와 아내도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돌봄 지원이 어렵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활동지원사 파견을 문의했더니 자가격리자는 지원하지만 확진자에게는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시에는 24시간 지원이 되지만 확진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정부에서랑 이제 사후에 긴급 돌봄 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지자체 대응인데요. 이렇게 방문검체를 실시하겠다는 내용하고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활동지원사나 전담 병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고요. 다음.
이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이름만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이러한 돌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채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인데요. 코로나 위드 시대라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에만 집중하는 매뉴얼이 아닌 세상의 계획,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 확대되어야 하고요.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틀 안에서 장애 유형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고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서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 지침뿐만 아니라 이제 재난 상황의 대응 지침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고, 이 장애 유형별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들까지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일 거란 생각을 하고요. 이 후순위로 계속 남겨둘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드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인권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최민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전주에 있는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에서 지금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희 지역의 전라북도 도청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코로나 검사 행정 명령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이 좀 발견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들을 좀 만들었었던 사례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장익선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이 이런 재난 시기에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보장이 공백 상태라고 하는 점들을 좀 짚어주셨다면은 저희가 하게 된 발제의 경우는 지자체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재난 극복을 명목으로 해서 차별을 조장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권 시민사회 진영에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14일에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사업주들에게 의무화하는 혹은 인력을 파견하는 그 인력사무소와 같은 곳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들이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용직 노동자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검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방역대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은 일터가 일용직 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계약직 노동자, 정규 노동자 혹은 이제 관리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인종이라든지 피부색 이런 어떤 정체성을 따라서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노동자 전체를 코로나 검사 행정 명령을
묶어서 이렇게 대상화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제적 조치나 예방 때문에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굉장히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지자체들이 동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번 이 전라북도의 사실 행정명령 역시도 그 전에 다른 행정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뭐 대표적으로는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였습니다. 이미 많은 그 인권의 관점에서 방역을 얘기하고 재난극복을 얘기하시는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감염병 의심자라고 하는 이런 정의 여치도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검사 행정명령이 차별적이고 혐오를 조장할 뿐이지 방역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 확산의 원인을 마치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차별적이었다라는 게 당시 시민사회와 인권운동 지역 인권진영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컷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는 그렇다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이 실로 어느 정도 맞다, 타당하다 할지라도 행정명령 자체가 구체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들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채 행정이 사실상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행되었다는 점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제 전라북도 행정명령 고시를 보게 되면은 도내 일부 농축업 지역 및 산업단지에 근로하고 있는 내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다수 확진이 되었다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소위 일용직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감염 문제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시설 내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자체가 왜 일용직 노동자들만 특정해서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 사실 구체적인 것들을 찾기 어려웠고, 특정 집단의 무작위 검사 자체가 사실 검사 방법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 방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양성이라든지 위음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중에 이런 행정명령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고, 일정 정도는 도내에서, 전라북도 도내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 전이었던 한 2주 동안 계속 1.0,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를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 이상인 상황이 거의 2주 동안 높았던 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다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월 30일까지인가, 5월 17일부터 왜 6월 30일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단은 이때까지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표로 보시는 게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였습니다. 당시에 전라북도가 매일 일일 상황 보고를 하면서 했던 자료 중에 한 부분이 감염 재생산 지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5월 17일의 경우는 0.97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사실 오히려 그 전 단계였던, 그러니까 1.0 이상인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근거상으로 1.0이 뭐 계속 유지가 된다, 뭐 며칠간 유지된다, 이런 것들 사실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은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행정명령 자체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조차도 좀 불분명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검사를 대비하는 준비도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의 기준으로 전라북도 도내의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숫자가 43,000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 도내 선별검사소가 많을 때 하루 1,000명 정도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43,000명의 노동자가 일시에 만약에 몰려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검사 역량이 가능했을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일용직 노동자분들만 사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은 채 행정명령이 발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생계 구조 자체가 하루의 노동으로 통한 하루의 생계 유지인데,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자가격리라든지 확진 판정이 되었을 때에 생계에 대한 대책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지역 노동계 쪽에서의 문제 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설 현장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의 그 집단 감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조업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파견법 제5조의 경우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파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근데 제조업 현장에서 만약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검사 대상이었다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법 파견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점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컷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는 이후에 이 행정명령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이게 지역 인권 운동만의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고 지역의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 의식을 함께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북 지역 내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체인 전북 민중행동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의 행정명령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 입장을 담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전라북도 관계자가 물론 조건 없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은 행정명령을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행정명령 발령 다음인 5월 18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초를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 인권진영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전북도청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거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 피켓 들고 계신 사진, 1인 시위 사진, 우측 위에 있는 사진이 기자회견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행정명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진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올해 3월 인권위원회가 앞에서 얘기드렸던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 분리구별을 통한 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낸 것들을 좀 참고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론화 시켜가는 활동들을 했고, 초기에는 이제 전라북도가 반드시 6월 30일까지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입장을 하다가 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국가인권위 진정이 있은 이후인 6월 10일을 기해서 행정명령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안에 좀 더 이 문제의식을 함께 지역사회에서 나누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 긴급 좌담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오늘 함께 좌장으로 계시는 최홍조 선생님께서도 함께 와주셔서 이 코로나 검사의 일용직 노동자들만을 특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시 짚어주신 것도 좀 큰 영향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차별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연대체들과 조금 더 넓은 연대, 그리고 문제의식을 함께 깊이 있게 구축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러면 행정명령에 대한 이런 문제는 다 끝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8월 17일자로 해서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인 군산시에서 또다시 그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특정으로 하는 그 검사 행정명령 발동하기도 했었고요. 9월 27일에 평택에서는 문자를 보내서 일부러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좀 이런 방역 관련 문자를 보내서 문제 제기가 좀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인권운동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의제로 계속 지역에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같은 주체들이 얘기했던 사람을 문제시하는 대책이 아니라 감염병에서 안전할 권리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실 그냥 그 검사 당시 코로나 상황만의 문제는 아니라 사실 일상적으로 아프면 쉬기라고 하는 것들, 혹은 아플 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실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담회 당시에
건설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 한 분이 오셔서 증언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식당에서 거리두기 하고 밥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먼 얘기다. 건설사는 공사기간, 공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데 30명, 40명이 넘는 혹은 수백 명이 넘는 노동자 다 같은 식당에서 밥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시간 못 맞추면 점심시간도 없는 건설 현장의 상황 속에서 과연 방역 대책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고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전수검사 완제 자체로는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음 컷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런 인권의 얘기는 나중을 미뤄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인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12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던 데니엘 솔로브 같은 미국의 법학 교수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와 그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불필요한 이런 제한,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강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상황 속, 현재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재난 상황 속 인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진보 네트워크, 정보인권단체인 진보 네트워크가 정보공개 청구를 질병관리청, 당시 질병관리청에 했을 때 2015년도 그 메르스 유행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여전히 그 2018년에 발생했던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걸 파기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었죠. 사실 이런 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재난 상황 속의 인권, 코로나19와 관련된 인권의 기준들을 만들어야 앞으로 다가올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혹은 소위 우리가 지금과 다른 사회를 만났을 때의 인권의 기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권의 목소리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산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권단체라든지 인권운동 주체들 많지 않으신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인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기초지자체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인권의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재난 시기의 인권의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의 내용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권 제도화만이 아니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활동처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의 자리를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사실 행정명령 대응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하나의 지역에서의 활동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지역의 인권운동, 나아가서는 전국 단위의 좀 인권의 운동들이 정말 인권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면은 그 속에서 재난 상황 속에서의 이런 행정명령,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계속 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민님 발표 감사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견 지역의 권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최민님 발표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방 정부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의 이제 인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강화되지 못하는 이 간극이 불러온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명제이지만 지금 시기에 또 여전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이 가장 좋은 감염병 대책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넓게 모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최민님께서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의 주제는 코로나19 소수자 집단을 향한 사회적 비난과 대응을 주제로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의 단이준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의 단이준우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결합단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에서 함께 결합해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이제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후 이제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를 제외하면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약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 최모범국이라고 꼽힐 만한 그런 나라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4월 29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전환하자, 지금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이제 작년 5월 6일부터 5월 6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려는 충분히 존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그 이후에 5월 5일까지 쭉 연휴가 이어지는 기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황금 연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아닌 이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많이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30일부터 이제 아무래도 좀 석가탄신일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처음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이 또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5월 6일 날, 5월 7일 날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요거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동성애자들의 문란하고 위험한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등의 약간 악의적인 보도로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여러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받아쓰기 하면서 이제 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도 보도가 되면서 이제 우려는 계속해서 커져 나갔고요. 그래서 최초 확진자가 지나간 장소인 클럽에서 5,500명 이상의 명단을 소집을 했는데, 또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도 그때 같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정보인권, 아까 최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인권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함께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 기지국 접속 기록까지 이제 확인하면서까지 이제 불필요한 무단 그런 개인 정보를 채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월 초에 서울시와 인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혹시 성소수자 연락처가 따로 있느냐, 수집된 게 있으면 공유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왔고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저희는 봤을 때 상황이 되게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 모임을 가진 뒤에 5월 12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책본부는 언론 모니터링과 비롯해서 이제 성소수자의 아우팅 문제,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의 차별 사례를 비롯해서 약 90여 건 정도의 상담과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고요. 또 당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서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는데
해당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성소유자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고 얘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후에 대책본부랑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해나갔다는 점에서는 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성소유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홍보를 좀 요청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익명검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성소유자라는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위험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 제도는 이제 13일부터 다다음 날이죠. 전국으로 이제 확대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소유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나 다른 많은 이제 취약계층에서 많이 이제 약간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도 같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익명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이 또 되었고요. 그 직후에는. 그리고 또 검사를 받는 경우에 또 혐오가 섞여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클럽에 갔다 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검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태원이요? 좋은데 다녀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혐오나 아니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황금 연휴 시기에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나 신촌 같은 일부 번화가에서 감염 사례가 또 발생을 했지만 언론들은 이태원 게이클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또 보도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한 것뿐이라며 해명했지만 요거는 이제 성소유자 혐오를 조장할 뿐이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국가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성소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아무래도 신빙성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보다 성소유자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악의적인 언론 보도와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성소유자임을 드러내면서까지 코로나19 검사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부각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하면은 이태원 클럽 갔다 온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성소유자인가로 도출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같은 시기에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커서 이것도 이제 대책본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포용하면서 같이 검사를 독려할 수 있을까도 하나의 문제로 고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신상이 나돈다고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확진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직장명이나 실명이나 얼굴까지 공개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번 코로나19 성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나 얼굴까지도 기사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약간 유포가 되는 상황까지도 이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의 신상이 만약에 내가 코로나19 확진되었을 때 나의 신상도 놔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제 하나의 유흥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심각한 인권 침해로까지 벌어지면서 이건 이제 계속해서 혐오의 조장과 낙인이 되며 혐오 테러의 대상이 또 되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클럽 주변으로 교회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전도 행위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그 클럽의 문 앞에 계란을 던지거나 락카치를 한다든지 그런 혐오 테러의 대상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받는 경우에 HIV가 있는지 또 질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은 사회의 집단적 멸시와 비난, 그리고 질병에 대한 낙인으로 불안함과 초조함, 서러움과 분노 등의 감정이 많아지던 커뮤니티의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경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약간 다급함 또 함께 보여지면서 또 우리의 노력과 활동이 주는 그분들의 안도감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그 당시 한국에서는 되게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 되게 방역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많이 시월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한국은 왜 이렇게 방역을 잘하냐라고 막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K-방역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그 상황은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2020년 2월 26일 국회는 그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을 모두 다 개정을 하면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감염병 의심자라는 정의를 추가하고 또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또 이제 만약에 코로나 등을 포함한 감염병 의심자는 출입을 금지하는 약간 그런 위험한 법안들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진자 이동 경로나 추적에 있어서 낙인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권보다는 방역이 우선시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법안이 의결되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요 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구로 콜센터나 이태원 클럽 주변에서 기지국을 이제 접속한 기록을 확인해서 모두 문자 발송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겨났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진행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매일 저희는 이제 진행되는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저희도 약간 그런 말을 이제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 좀 생각을 했는데 중대본도 마찬가지로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해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 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인권보도 지침을 그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제발 기자들한테 그걸 좀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을 했고요. 근데 대책본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80년대에 저희가 느꼈던 에이즈 위기, HIV 에이즈의 국내 유입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성소수자가 이 사건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의식과 방역에서 또 질병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또 느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방역과 사회적 혐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어떤 이유는 아무래도 HIV 운동에서 경험했던 어떤 우리의 질병의 낙인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검진을 독려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 검사 제도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이걸 또 이제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범죄다라고 하면서 처벌을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도 80년대나 지금이나 HIV에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출발했지만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전국에 진짜 이렇게 재난 문자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덜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에게는 가족 상황, 누구랑 같이 동거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국적이 뭔지 성별이 뭔지 아니면 나이 어느 지자체는 몇 년생이는지까지 공개를 하는 정말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그리고 언론은 그걸 무조건 받아 적는 듯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친 동선 공개를 막겠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추적해 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내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선 공개 지침 3판에서 정보 공개
그 정보 공개를 좀 일부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별과 연령, 국적과 거주지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본부 활동으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랑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소유자로서 정부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성소유자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었고 또 저희도 정부에게 많은 걸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또 지금은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또 지금은 또 멀어졌는데 앞으로가 좀 더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도 없는데요. 이태원이라고 하면은 서울 지역이지만 그 당시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한 10명 정도입니다. 이것이 많지도 않지만 또 적지도 않은 확진자 숫자인데요.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성소유자를 얼마나 받아들이는 지역이냐 아니면 또 성소유자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수도권에 몰려 있냐 이런 문제점인데요. 클럽 하나 가겠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성소유자 커뮤니티는 클럽 한번 가겠다고 서울 간다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역에서는 성소유자가 지역에서 놀 만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단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 위험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번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부도 성소유자에 대한 인권 의식의 부재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이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소유자 수용에 대한 노력은 그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성소유자들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또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됐냐면 어떤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직업을 숨기게 되었다고 해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성소유자임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일터에서 아니면 내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숨기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너 때문에 이제 7차 감염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 너 때문에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언론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네트워크 워크숍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과제일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평가 위주의 방역만을 이제 얘기하면서 인권은 뒤로 밀려버렸는데 솔직히 어느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인권 없는 방역은 결국에 취약 집단에 떠넘겨진 위험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장애 유무, 또 성적 지향 등 우린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세심한 방역과 조치는 또 어디에도 없었던 거고요. 네, 저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때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한국이 되게 방역을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방역을 되게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과도한 개인정보 열람과 동선 공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80년대에도 HIV 운동할 때 HIV 위기일 때 낙인의 문제가 또 존재했고 지금도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 확진자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낙인에 시달린다고 저는 얼핏 들었던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도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고, 우리는 또 이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교훈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소수자 집단이 사회적으로 포용되고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의 노력은, 고민은 또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결국엔 소수자 집단들까지 와서야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소수자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굳이 강요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책본부의 활동은 이제 뭐 아무래도 과제 발굴로 끝이 났는데, 결국 그 끝에는 질문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제들을 앞으로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연대로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단이준우님께서 그 소수자 집단을 향한 이제 어떤 혐오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잘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동선을 속인다라거나 검사를 거부한다라거나, 최근에는 이제 제일 많이 얘기되는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개인들에게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장익선님께서 백신 접종을 주저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건 거죠. 이 사회의 낮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방역 정책이 결국 이와 같은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들을 초래하는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례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Q&A 칸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질문을 틈틈이 남겨주시면 저희 짧게나마 마련되어 있는 질의응답 토론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네, 그렇게 쫓기지 않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주제는요, 농인 성소수자, 농인만으로 또는 성소수자만으로 호명될 수 없는 교차적 존재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농인 LGBT 설립준비위원회 상임활동가이신 태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전환이 돼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인 LGBT 설립준비위원회 활동가 태환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농인과 청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농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청인은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농인이라는 단어와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청각장애인은 병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농인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청인 사회에서 보면 인권의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 저항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인권만 하더라도 동성연애자, 호모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 다른 더 좋은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것과 같은 또는 이반이라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언어들 뭐 일반과 이반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의 어떤 운동의 흐름, 그 인권의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퀴어라는 단어 또한 과거에는 뭐 이상한 어떤 특이한 이런 의미를 갖는 용어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또 그대로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언어 싸움이 지금까지의 인권 운동에선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어 싸움은 곧 그것이 자긍심 운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어떤 우리를 드러내고 하는 그 인권 운동에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활동들을 해온 반면에 농사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볼게요.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이 수어는 남성이 학문 선교를 한다는 그 학문 선교의 형상을 이용해서 만든 호모 수어입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이것은 여성과 여성이 서로 몸을 맞대고 비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을 호모라고 부르는 수어입니다. 이 수어는 지금 한국 수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어이고요.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어에서 이 표정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표정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표정을 보면 인상을 찡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언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언어인지를 담고 있는 거죠. 혐오 수어라는 것이죠.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예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어로 우리를 혐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어도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찍었던 영상인데 그분도 모르게 본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저희가 발췌해온 거라서 이분이 혐오 수어를 그러니까 혐오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수어를 어떻게 대한 수어를 만들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성소수자라는 그런 정보, 어떤 운동이 농사회에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내가 누구인가, 이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어,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어가 이미 혐오 수어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자긍심 있는 존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호모입니다. 나를 동성연애자입니다. 라고밖에 소개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농사회에서 지금. 이런 수어를 계속해서 우리가 두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단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정보도 없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무지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수어로 에이즈라는 수어를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에이즈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냥 세트로 묶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냥 성소수자라는 수어를 모르겠으면 동성연애자라는 수어를 모르겠으면 에이즈라고 한다던가 우리의 존재를 에이즈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합되어 있고 정보가 완전히 없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어 사전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단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바이섹슈얼, 뭐 트랜스젠더, 또 뭐 이러한 성소수자를 이야기하는 수어 같은 경우는 아예 없기도 하기 때문에 수어 사전에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맥 속에서 혐오가 나타납니다. 수술을 했니? 뗐니? 너 남자니? 여자니? 바꿨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편하게 야 너랑 나랑은 목욕탕은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와 운동 이런 것들이 농사회에 아예 없다 보니 농사회 내에 있는 농인 성소수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청인사회 안에 소수인 농사회, 농사회 안에 소수인 농인 성소수자, 사실 자신을 어디선가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농사회라는 곳에서라도 내가 있으려면 성소수자라는 것은 감추고 살아야 하는 거죠. 농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성의 중심 사회입니다. 농아인협회, 농인청년회. 물론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인권의 운동을 한다는 나름 농사회의 현장들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이곳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또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곳이지만 이성애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농인 성소수자는 이곳에서도 자신을 편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농인 성소수자에게 이 혐오 수월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농사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긍심 있게 우리를 드러내고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저희가 2019년 정확히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농인, 코다, 그리고 LI, 청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사실 이곳에는 농인 성소수자만 있는 게 아니라 LI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고요. 이러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긍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수어를 우리가 먼저 대한수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합의를 보게 되었고, 성소수자와 함께 같이 모인 이 당사자들이 함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가 무엇일까를 수집했고, 이 언어가 정확히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운동 속에서 드러난 언어들일까, 나온 언어들일까를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활동 과정이 다음 사진과 같은 과정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1년간 활동을 해서 다음과 같이 사진처럼 저희가 37개의 대한수어를 만든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사회 안에 있는 혐오 수어를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말자. 농인 성소수자라고 우리 존재가 지워질 존재가 아니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어의 특성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부각된다는 거죠. 뭔가 남성이 수어를 한다라고 할 땐 뭔가 남성스러운 수어, 여성이 수어한다고 하면 여성스러운 수어, 여성의 이야기를 할 땐 여성스럽게, 남성을 이야기할 땐 남성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수어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성인지 감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책에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으로 농사회 안에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농사회 안에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수어를 만들게 되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혐오 수어들, 그러한 것들은 저희 자긍심의 수어,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수어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도 어떠한 너희와 같은 동료 시민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고 농사회에 알리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책은 저희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가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의 활동 목표는 이것을 만들고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계속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어나가고 쌓여가는 운동 속에서 이 언어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계속해서 반영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농인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농사회 내의 농인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청인사회 안에서의 농인 또는 농인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3년부터 성소수자 운동은 시작이 되었고 그 시간과 역사가 이미 그 인권 운동 속에 있습니다. 이 운동이 농사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선 수어 통역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어 통역으로 볼 때 마련된 수어 통역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그 수어 통역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 동성연애자라는 수어가 아무렇지 않게 쓰여서 통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성소수자의 어떤 이벤트에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배치된 통역사가 동성연애자, 호모 이런 혐오 수어를 사용해서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역사가 이러한 어떤 감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우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 가게 되는 거죠. 농인 성소수자는. 예를 들어 성소수자 관련 어떤 행사가 있어 농인 당사자가 가기 위해서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세요라고 지역센터에 요청을 했는데 통역센터에서 말을 하기를 저희가 종교도 있고 이래서 조금 곤란합니다. 혹시 외부의 통역사를 찾아서 연결해드려도 괜찮나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말하는 저희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라고 얘기해서 그게 이미 혐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정부 시설인 그곳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운영이 되는 곳이고 어떤 농인을 위해서 통역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정해놓은 룰, 경찰서, 병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만 통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농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남 퀴어 문화 축제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그때 부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스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농인 성소수자가 참여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그곳에 통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역 요청을 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통역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지인 통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어렵게 통역을 구해서 통역사가 2명이 배치돼서 왔는데 그 통역사가 우리 성소수자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 나 너 같은 농인 처음 봐. 농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저희한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통역사가 수어를 하지를 못해서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해서 농인 성소수자가 발언의 기회를 갖고 위에 올라가서 발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음성 통역으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발언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농인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농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속에서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떤 기술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먼저 여기서 슬라이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수어는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식 수어, 농인식 수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청인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실 한국 수어는 그냥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일 뿐인 거죠. 한국 수어인 거죠. 근데 이 한국 수어를 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청인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농식 수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것은 마치 어떤 쉽게 약간 모자란 그림적인 표현 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쓰는 수어, 청인들이 쓰는 수어는 뭔가 조금 더 나은 언어이고 농인들이 쓰는 언어는 조금 낮은 언어여서 농식 수어를 쓰는 농인이 청식 수어를 쓰는 청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식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장인데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수어라는 것이 있고 농인은 한국 수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한국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청인들이 유사 언어 체계를 쓰고 있고 이 유사 언어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농인들이 수어 통역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인들이 수어 통역이 배치되었다고 하는 행사를 갔음에도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 행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수어 통역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요.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이제 어떤 이제 재난본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처음엔 수어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이랬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언론이 떠들썩할 때 수어 통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농인들이 전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떠한 농인 단체에서 통역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진처럼 통역이 없었던 화면에서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화면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통역하는 화면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뉴스 통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V 통역은 굉장히 작은 화면에 갇혀 있는 통역이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하자 옆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어느 대선 후보 이런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 저희는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 재난본부 코로나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때마침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어 통역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어 통역이 여기저기서 발화자 옆에 서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농인들이 반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반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수어 통역사들이 저마다 수어의 능력과 실력이 다르고, 이 수어 통역사가 일단 부족하다라는 것도 실정입니다. 사실 수어 통역사가 수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세울 수 있는 통역사를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통역사들이 바빠진 상황인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코로나 이 덕분에 챌린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계실 건데, 이 덕분에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챌린지의 목적, 그러니까 이 취지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어의 특성, 수어에는 수어서라는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 손의 모양, 손의 방향, 그리고 표정, 어떤 그런 것들이 5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수형, 손의 모양 하나만 존재합니다. 4가지 요소가 빠져 있죠. 수어를 언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가 곳에서 어떤 행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덕분에 챌린지에 대해서요. 근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거 하나님이란 뜻 아니에요? 저거 신이란 뜻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덕분에라는 의미도 없는데 덕분에보다 다른 의미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수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수어를 활용해서 방금처럼 덕분에라면서라는 그런 수어를 또 뒤집어서 모욕하는 또 수어의 어떤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농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우리 농인을 위한 챌린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다 보니 많은 어떤 예능 이런 곳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어 통역사를 초대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수어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농인에 대해서요. 그들은 통역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를 늘 통역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없는 것보다 낫잖아. 토역사가 많아졌잖아. 토역사 세워주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토역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농인의 인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수어 노래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청인들의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반짝하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냥 매체로서, 그러니까 농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수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도구, 예술, 그들만의 어떤 청인들, 수어 노래. 사실 수어 노래 열심히 배워서 농인들과 대화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위해서 한다고 하시죠. 또 어느 곳에서는 아마 수어 통역 20-30년 오래 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야, 옛날엔 수어 통역 아예 없었어. 야, 지금 너네 갈 때 수어 통역 이거 있는 거 어디야? 마치 저희 되게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도움받은 존재인 것처럼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통역사에게 들어야 된다는 게 우린 너무 괴로운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예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지금 백신이 한참 진행 중인데 1차, 2차 접종을 받는 농인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접종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당연히 수어통역사가 있겠지 생각하고 갔습니다.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농인이요. 필담으로 해주세요. 필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저 농인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이 질문지 있잖아요. 사전 질문지를 멋대로 예, 아니오를 상대가 체크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농인이 당황한 거죠. 이게 아니 필담으로 나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데 그냥 마음대로 체크를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통역이 왜 없냐, 통역사를 배치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뭐 죄송하다라는 뭐 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2차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제 2차 백신을 맞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 있는 이제 센터에 전화를 해서 통역사를 좀 배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거기에 가게 되면 코로나에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 때문에 통역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농인이 너무 당황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알아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되다 안 되다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지회의 센터장님이 통역을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센터장님은 농인이신 거거든요. 농인이 와서 통역을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센터의 입장을 이해해달라. 센터가 상황이 이렇다. 센터가 농인에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인데 통역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이런 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길어서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요즘 이렇게 저희 흔히 볼 수 있는 통역화면, 저렇게 작은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통역사, 그리고 요즘 줌으로도 많은 통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줌으로 하더라도 수어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통역사가 저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 통역사가 이분을, 이 통역사가 이분을. 그래서 확실히 농인이 구분하면서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농인이 통역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역사가 있지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인권시민단체에서 함께 실천하고 있는 농인 접근권의 방법들인데요. 여러 가지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들을 살짝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기. 전에는 수어 통역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수어 통역이 있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그래서 많은 통역사들이 많은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고, 막 공연이든 예술이든 어떠한 곳에서든지 통역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곳엔 아직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쉽게 이런 이야기를 저희 듣기도 해요. 한국어로 한국어 잘하시네요. 문자 잘 쓰시네요. 그러면 수어 통역 말고 문자 통역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저희 쉽게 듣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언어, 내가 편한 언어로 소통하고 듣고 싶다는데 왜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들어야 되지? 사실 그리고 저희는 수어 통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수어 통역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통역에서는 더 예민한 부분이죠.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역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호모, 동성연애자로 통역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인권 감수성에 맞춰서 통역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곳에 통역사가 있지만 농인들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이유, 그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왜 보지 않을까? 왜 오지 않을까? 아, 통역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주체에서 어떤 것을 빠뜨렸을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농인 당사자와 소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참여 의견이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의견이라는 활동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어떤 농접근권 실천된 환경에서 우리가 너희들과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도 함께 그 곳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어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 참여의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 사실 오늘 와서 이 현장에서 참여의견 쓸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농인 성소수자들은 농사회에서는 어떤 농인으로만, 성소수자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청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만으로만 있고 싶지 않고 농인 성소수자로 있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우리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인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단체가 되고 싶냐라고 하면 우리는 농인 성소수자들이, 예를 들면은 청인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홍대, 종로 이런 데서 모여서 편하게 놀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것처럼 농인 성소수자 있는 그대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곳인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 한국농인 LGBT 설립준비위원회 목표입니다. 저희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되게 제가 지금 진행을 맡고 있지만 이렇게 되게 부끄러워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시민건강연구소라는 곳에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백신 접근권을 관련해서 이제 인권 시민사회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그런 집담회를 연속해서 개최를 하면서 사실 저희 단체가 주관했었던 행사 중에는 처음 그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비대면 상황들이 저희 단체의 그런 어떤 감수성들을 높이는 기회로 되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정말 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위기에 상당히 2020년 초반에 인권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두렵고 공포도 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도 되나라는 움찔거리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태아님의 이야기 또는 농인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보면 움츠려들고 움찔할 것이 아니라 하던 활동들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게 좀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분의 발표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질문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질문을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고 또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못다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에게 질문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독점해도 되겠네요. 질문이 하나밖이라서. 먼저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민님께 질문 읽어드리면요. 이 지자체의 인권 침해적 행정명령, 이런 것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채민님. 네, 실은 아까
그 네트워크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라북도 행정명령 관련해서 사실 처음 인지하게 된 거는 저희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다른 그 집행 담당 활동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활동들을 워낙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활동가들과 좀 자주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활동가가 전라북도에서 이런 행정명령이 좀 나오게 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전달을 좀 해주신 덕분에 사실 좀 기민하게 기사 나온 지 몇 분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실은 이제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실 넘쳐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들을 다 인지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좀 재난 상황 속에서는 아까 최홍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권한들이 굉장히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후에는 좀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좀 재난 대응 대책들을 계속해서 좀 가급적이면 좀 시기별로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사례는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정 그 명령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이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다른 타 광역지자체처럼 재난지원금을 지역지자체 주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 체류권이 있는 그러니까 영주권과 결혼이주 여성을 제외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게 됐던 게 사실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좀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그런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을 지역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타 지역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의 일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사안일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끈끈한 소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록 그 지역에서는 놓치고 있는 사안들이 있을지라도 좀 함께 공감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아까 방금 전에 평택 그 재난 관련 차별적인 문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평택의 단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가 좀 적극적으로 성명서 발표 등을 했던 것도 좀 그런 연대와 네트워크가 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역 주체들이 어찌됐든 모니터링하는 활동들 그리고 그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대의 활동들 속에서 함께 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단이준우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집단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야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은 퀴어 문화 축제조차 열기 힘든 실정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그쵸 어려운데 쉬운데 어렵고 그쵸. 네, 맞아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수적인 데가 좀 꽤 많더라고요. 아무리 진보적인 데라고 해도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 세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성소수자 반대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또 반대 운동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렇죠. 근데 뒤에 말씀해 주신 게 좀 답변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성소수자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소수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은 결국에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뭐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만 해도 10년이 넘어가도록 전혀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떤 특정 소수자 집단을 대놓고 나 싫어한다,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소수자 집단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수자 집단들이 커뮤니티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내 삶에서 일터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위협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서 숨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단이준우님 답변하시는 동안 질문을 좀 더 꼼꼼하게 봤는데, 이게 커넥션이 끊겨버렸네요. 네, try again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을 주신 분께서 정부 관련 일 또는 지방 정부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거들어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소수자 혐오뿐만 아니라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이 대중들이 그런 혐오와 차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뜻 좀 인권 친화적인 그런 사업들을 못한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혐오와 차별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죠. 나쁜 정치가 만들어낸 혐오와 차별을 정치는 다시 핑계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가진 권한이 상당합니다. 가진 권한 안에서 그런 나쁜 정치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들, 그런 정책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과감하게 만들어 나갈 때만이 소위 말하는 시민들의 생각들 또는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지워졌습니다. 릴로드가 아마 이게 재부팅이 되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질문이 태환님께 가는 질문이었는데, 혹시 태환님 질문이 태블릿에 보이시나요? 다 같이 지워졌어요? 네. 네. 이제 질문을 찾았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수어 통역을 위한 지자체 수어 통역사와의 활동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 텐데요. 네, 질문하신 분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차별 없는 수어 통역을 위한 자리를 준비한다면 어떤 제안을 해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어 통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농인과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차별 없는 수어 통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이 행사가 목표하는 것, 이 행사의 취지를 통역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통역사가 이 주최 측과도 그렇고 이 농인과도 그렇고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권 행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통역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농인에게 어떻게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농인들에게 의견을 듣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인에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통역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식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차별이 많은 사실
단어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사실 농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통역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이 맥락 속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그때그때 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빈번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들을 어떻게 정할지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농인과 소통하자. 그게 제일 1순위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죠. 장익선님.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어서 시간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을 드려서 마지막에 조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넘어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제도적인 변화들이 필요한지를 좀 담아 주셨었어요.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제 이 장애인들의 목소리들이 소통될 수 있는 체계, 역시 제도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약간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함께 못다 하신 이야기와 함께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아까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지자체에 대한 내용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인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 없이 그것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당사자 의견과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당사자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가 있어도 거기서 검사도 할 수 없고 또 아예 접근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이 케어를 해야 하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은 아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돌봄 문제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만 사각지대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자가격리 시에는 24시간 지원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확진 시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전남병원이라고도 만들어놨지만 전남병원 의사가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갔다고 해서 또 방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뭔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 당사자 참여가 없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을 준비하면서 그런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아마 한국어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만 같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1일 날 그런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10월 1일 날 그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형태의 공청회 자리는 말 그대로 시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인 거죠. 정부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내어놓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입장을 듣는 형태로 기대를 했었는데 봤더니 전문가들이 계획을 내어놓고 정부는 거기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 대책까지도 일상회복의 전략까지도 사실은 외부에 맡겨버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정치들이 여전히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저희가 다음을 준비하는 인권 활동가들로서의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한 측면으로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관련 문서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상당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백 가지 이상의 협회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만남의 대상 중에서 이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소통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또 그 강조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목소리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지형에서 뭔가 인권 활동들을 지금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과정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의 여전히 남아있을 차별과 낮은 인권 감수성이란 이 토대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오늘 좀 실마리처럼 좀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막 정리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인권이 되어야 한다. 인권도 보장하는 방역 정책이 아니라 인권 보장만이 방역 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앞으로의 활동들이 계속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다들 오늘 참여해주신 줌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아니구나. 네. 이것으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